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세상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족, 그중 부모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바람, 불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로 배우자, 자식을 기만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비열하고 치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뾰족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저는 불륜을 저지른 부모의 아들입니다. 사실을 알고 밀려드는 배신감은 태어나 처음 겪는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했고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서 버려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다른 부모가 너무 불쌍해서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나름 3대 독자라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죠. 친가에 가면 할머니는 저를 왕자님 대접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무척 예뻐하셨고요. 그런데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꼭 친가에 다녀오면 엄마는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저까지 기분이 나빴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어린 마음에 위축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무섭게 느껴지고요. 엄마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제 앞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친가 식구들에 대한 험담도 했고요. 할아버지는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시키는 늙은이라고 했고, 할머니는 알랑거리며 살피면서 이간질하는 주책맞은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선 생전 가족에 대해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만 도는 몹쓸 인간이라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에게 말도 잘 걸지 않았고 엄마와도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도 엄마와 저에게는 관심이 없이 담배를 피우며 TV를 보다가 눈을 뜨면 사라지고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는 제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먼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엄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본 엄마는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는 외로운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엄마의 곁에서 편을 들어주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친가에 가는 횟수도 점점 줄이면서 엄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외가 식구들하고 있을 땐 엄마가 웃으니 외가 식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 외삼촌은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은 티를 냈죠. 그런데도 엄마를 위해 불편함을 참고 외가에 갔습니다. 가서도 제가 불편한 티를 조금이라도 내면 여지없이 화를 내는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려 노력을 하고는 했습니다. 힘들게 왕래하던 외가는 저를 이방인처럼 대했지만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외삼촌은 가끔 새벽이나 밤중에 집으로 와 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자다 보면 남자 목소리가 들려 외삼촌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제 간식 하나도 챙기는 법이 없었죠. 그런 것도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궁금하긴 했었죠. 외삼촌은 어떤 날은 제가 학교에 다녀간 사이 어머니만 만나고 가곤 했습니다. 집에 와보면 평소와 다르게 예쁜 접시에 놓인 반찬들이 그 흔적이었죠. 그런 부분도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볼 수 없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알아서 뭐하게 아주 지아빠 닮아서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지. 아유 지겨워. 너 나 감시하니?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며칠이고 계속됐기 때문에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저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눈물부터 뚝뚝 흘리고는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게 화를 내고 나서는 다시 며칠 동안 저와 눈도 맞추지 않고 저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당연히 밥도 안 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서러움은 제게 관심도 없는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 엄마가 저까지 미워하는 거라고 말이죠. 아버지와 닮아있는 얼굴에 비슷하게 행동하다 보니 엄마는 아버지가 미워 저를 종종 미워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나타나면 집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아니면 매우 시끄러워졌죠. 아버지는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게는 1년이나 집에 안 왔습니다. 4개월이 걸릴 때도 있었는데 한 번 집에 오면 한 달 정도 안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단둘이 뭘 하는 법이 없었는데 친가에는 데려가셨습니다. 가면서도 별 말이 없으셨고 오면서도 별 말이 없으셨죠. 저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만 제 손을 잡고 울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죄송하긴 했지만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고는 했습니다. 친가에 다녀온 거란 엄마는 역시나 인상을 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가 있을 땐 엄마는 제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애를 마음대로 데려가? 거기 가서 또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하면서요. 사실 할아버지는 아예 엄마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지만 할머니는 대놓고 제 앞에서 엄마의 흉을 보기도 하고 엄마의 근황이 어떤지 물으셨거든요. 살림하는 여자가 하고 다니는 행색도 그렇고 아무리 신랑이 멀리 일가가 없어도 시부모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천지에 그런 인사가 없다.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라고 하면서 엄마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죠. 저는 대놓고 싫은 티는 못 내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피하고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고 친가를 빠져나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고 다시 나가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오는 제게 너희 할머니 또 뭐라던? 또 내 욕하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는 거야. 밥 축내고 자리만 차지하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엄마의 눈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녁 내내 냉랭하게 저를 대하고 저녁도 대충 차려주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한 문만 쾅쾅 닫고 다녔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빤히 보다가 주무셨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엄마를 노려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무서웠습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엄마에게 뭐라고 하기라도 했으면 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엄마를 빤히 보니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괴기스럽고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이기에 엄마가 그렇게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꼴랑 돈 좀 벌어온다고 생색을 내는 거라는 엄마의 말이 이해도 됐고요. 밥도 우리와 함께 먹지 않았고 하다못해 학교 잘 다니냐고 묻지도 않는 그 무신경한 아버지의 태도는 저와 엄마를 질리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저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옷을 사서 장롱에 걸어두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제 용돈만 잘 받으면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 외삼촌은 더 자주 다녀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이틀이 멀다 하고 오시다가도 아버지가 오시면 한동안 집에 들르시지 않는 외삼촌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죠. 원래도 외가 식구들과 아버지가 교류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외삼촌도 아버지가 불편한가 보다 했죠. 아버지는 그저 인적 드문 바다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치듯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바다. 그랬던 아버지가 점점 집에 오는 빈도수가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짜증을 내다가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날이 늘었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여전히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바라만 보셨습니다. 혼자서 화를 내던 엄마는 그냥 휙 뛰쳐나가 다음날 아침까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담배를 피우며 TV를 보고는 했죠. 집안 가득 풍겨오는 담배 냄새와 뿌연 연기가 저는 싫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술 냄새까지 나는 날에는 헛구역질이 올라오고는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더 싫었습니다. 어릴 때보다 엄마에게 덜 의지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싫었기에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했기에 집안일에 대해 별로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됐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왜 바보같이 엄마 주변의 남자는 아버지와 외삼촌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할머니가 엄마의 행실에 문제를 삼았을지 생각도 안 해봤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물어라도 볼걸. 그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발표 수업이 있는 날이라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혼자 하는 거면 괜찮은데 조별 발표라 빠지면 안 됐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몇 번을 내리고 싶은 걸 참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온몸에 땀이 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급한 대로 보건실에 가서 약을 먹고 쉬었는데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실 선생님께서도 안 되겠다. 조퇴하고 병원에 가.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나겠어. 라고 하시면서 조퇴를 권하시더라고요.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떨렸습니다.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라 진짜 큰일 난 것 같더라고요. 조퇴를 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힘들게 겨우 도착한 집은 제가 그동안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겨우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현관에는 낯선 남자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오셨구나 했습니다. 오한이 나며 땀이 많이 났기에 얼른 샤워가 하고 싶어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외삼촌이라 생각했던 얼굴이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의 엄마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하더니 인상을 쓰더군요. 낯선 남자는 팬티바람으로 일어나 저를 보며 놀라고요. 엄마의 옷차림도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게 헐벗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나쁜 짓을 하던 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신 누구야? 라고 외치자마자 남자는 대답 대신 옷을 챙겨 후다닥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 남자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는 우당탕탕 넘어져 허우적거렸고 저는 그런 남자 위에 올라타 마구잡이로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득해지더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엉엉 울면서 주먹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찰싹 소리와 함께 볼이 얼얼해졌습니다. 엄마는 그때까지 제가 본 그 어떤 얼굴보다 무서운 얼굴로 씩씩대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뭔데 주먹질을 해? 너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당장 안 떨어져? 지 아빠 닮아가지고 무식하게 굴고 있네? 라며 악을 쓰더군요. 온몸에 피가 빠지고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럽기도 했고요. 제가 그렇게 넋을 놓고 있자 남자는 저를 밀쳐내고는 현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밀쳐진 제가 거실 바닥을 기고 있는데도 엄마는 상관없다는 듯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챙겨 입더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떠밀려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문 앞에 나타난 건 아버지였습니다. 달아나던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제압을 한 건지 머리채를 잡혀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엄마는 놀라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너 내가 애만 잘 챙기라고 했어 안 했어? 뭐래도 좋으니까 애만 좀 챙기라고 했지? 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놀랐습니다. 제 기억 속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 놀랐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의 호통에 주춤하는가 싶더니 남자에게 달려들어 아버지 손을 치우며 그래, 내가 뭐 애 못 챙겼어? 갑자기 일찍 와서 저러는 걸 어쩌란 말이야. 내가 빨래를 안 해줬어. 밥을 안 해줬어. 다 해주니까 저만큼 컸지.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 마라. 아직 젊은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더니 남자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더 빙빙 돌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천장이 보였으니까요. 제가 눈을 뜬 것을 본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을 부르셨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열감기인데 무리를 해 잠시 쇼크가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와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피해서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곁에 머리를 감싸고 구부정하게 구겨앉아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두 남자가 그렇게 응급실에서 아픈 몸과 별개로 괴로워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두 남자를 내버려두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게 하나둘이 아니었는데 의심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날카롭게 굴어도 알 건 알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제가 너무 비겁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됐습니다. 그동안 외삼촌이 드나들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낯선 그 남자가 드나들었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는 그 시간에 낯선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엄마를 믿었고 반박조차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기에 아버지마저도 속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아버지도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와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익숙한 듯 거실에 짐을 푸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안방으로 가지 않으시고 거실에 있으셨더군요. 어쩌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엄마의 외도를 알고 계셨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엄마와는 왜 계속 산 건지 궁금해지고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바쁘셨습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집안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를 붙들고 울기도 하셨죠. 할아버지는 집안의 물건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외가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하시는 걸 엿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여자가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롭고 그러니 그럴 수 있다며 엄마를 두둔하면서 아버지를 몹쓸 사람으로 몰아붙였나 보더라고요. 할머니는 집안 정리를 하시면서 통장과 집문서 같은 것들을 찾으셨는데 다 없어졌다며 아무래도 엄마가 숨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엄마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기 싫던 엄마의 험담이 그때는 더 귀에 박히더라고요. 그러게 돈 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 생활비만 보내주라고. 그게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돈 그러면서 유난을 떨더라니. 친정에 돈이나 퍼주는 줄 알았지. 바람이 뭐냐. 이제 우리 훈이 고등학생인데 다 들고 갔으면 어쩌니. 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뼈가 빠져라 이래서 돈 갖다 준 죄밖에 더 있니? 저 어린 걸 볼모 삼아서 협박하듯이 돈 내놓으라고 할 때 내가 뭘 하던 그때 갈라서고 애는 내가 키운다고 했잖아. 생활비 안 준다고 하니 겨우 오고 그럴 때 내가 알아봤다. 아주 나쁜 것이 집안을 다 망하게 하는구나. 진작 내 말대로 했으면 집이랑 돈은 챙겼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머니, 그만하시죠. 혼이 듣겠어요. 애가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죠. 엄마니까 애는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나는 돈 때문에 배 타야 어머니, 아버지, 우리 훈이 먹고 사니까 아무 상관 없었어요. 남자 있는 거는 전부터 알았지만 애를 보고 언젠가는 정신 차릴 줄 알았죠. 애한테도 그럴 줄은. 이라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외가 식구들의 냉소적인 태도와 저를 반기기보다 껄끄러워하던 모습들, 친가에만 다녀오면 짜증을 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며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을 외가에 가져다 주는 것도 모자라 남자를 만나느라 다 써버리고 아버지가 산 집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면서도 당당했던 사람이 저를 낳아준 엄마라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엄마는 몇 날 며칠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찾으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소송을 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삼촌이 찾아와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외가로 간 돈과 어머니가 쓴 돈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 간통으로 신고도 한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외가에서는 어떻게든 빼보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외삼촌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제 방에 들어오려 할 때도 아버지가 막으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 때문에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지키게 하려고 친정에 돈을 가져다 주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아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란 걸 알고 나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슬프더라고요. 저라도 먼저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기도 죄송하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상실감 때문인지 저에게는 무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 두려웠습니다. 제 잘못이 부모님을 떨어지게 만들었던 건 아닌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진 거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면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엄마는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발 이혼만 해줘. 내가 그래도 훈이 엄마인데 감옥까지 보내야겠어? 돈은 내가 살면서 갚을게. 제발 나랑 이혼만 해줘.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돈 많이 써도 된다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그랬잖아. 라고 소리를 치며 애원했습니다. 내용은 애원이었는데 사실은 어거지나 다름이 없었죠. 애걸복걸하며 사정을 하다가 협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역겹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사람이야? 내가 이 집에 있는데 그 남자를 밤마다 집으로 들여보냈어? 난 외삼촌인 줄 알았어. 삼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물어보면 감시하냐고 화내고. 그런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결국에는 바람 피운 거였어? 그래서 아픈 아들을 두고 그렇게 나간 거야? 라며 방에서 달려나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눈물은 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눈을 흘기더군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느껴졌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고1짜리 남자아이가 어린 시절의 스스로가 불쌍하고 안쓰러워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나는 사람 아니니? 내가 너희 아빠랑 살면서 며칠이나 같이 살았겠니? 빈손으로 시집와 하는 거 없이 아들 고생시킨다는 말 들으면서도 내가 너 지켰잖아. 어차피 그 돈 너희 할아버지한테 갈 거 내가 좀 쓰면 안 돼? 너 용돈 많이 받았잖아. 좀 더 커봐라. 과부처럼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너는 나중에 꼭 호라비처럼 살아. 그래야 내 마음 알지. 라며 삿대질까지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가 사람이냐? 남편이 힘들게 배에서 일한 돈으로 그러고 싶디? 내가 진짜 너 같은 것들은 콩밥 먹이고 싶은데 훈이 내 아들 범죄자 자식 만들어 뭐 할까 싶어 간통 고소는 안 할게. 대신
돈 남은 통장이랑 지문서만 내놓고 가. 그럼 이혼해줄 테니. 위자료는 준비하고 있지? 소송 가면 나 무조건 위자료 최대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소송까지 안 가게 준비해. 라더니 엄마를 집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돈이 어디 있냐면서 현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 갔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울었는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작 사과할 사람은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제일 큰 피해자인 아버지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니 안방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미 이불과 베개는 할아버지께서 다 버린 상태고 장롱 안에 남아있는 엄마의 옷들을 정리해 상자에 담으시더라고요. 아마 보내달라고 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도 엄마의 짐을 빼주고 싶은지 궁금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한참을 안 나오던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큰 덩치가 흑흑거리며 우는 소리는 마치 백고동 부는 소리 같아 제 방으로 울려 퍼져 제 가슴까지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신 아버지는 제게 서울 고모네 갈래? 아니면 할머니네 가 있을까? 밥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당장에 청소도 문제잖아.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제가 잘했어요. 엄마가 해준 것도 아닌데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그래 알았다.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은 기운이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슬퍼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사이 고2가 되어 더 자랐지만 마음속 아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적도 더 떨어지고 친구들과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다 안 좋게만 보여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를 풀 길이 없는 저는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성적은 원래도 좋지 않았고 삶의 목표가 없어 마음은 더 갈팡질팡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한 친구가 야, 훈,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하다가 집에 일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 들은 친구는 괜찮냐? 너도 너지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겠다. 잘 위로해드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모든 걸 잃은 건 아버지였습니다. 돈도 가족도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 아버지가 마신 술병들이 집안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여전히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마다 술을 마시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추슬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몇 개월째 집에서 계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자세한 건 몰라도 엄마가 다 챙겨갔다는 할머니 말을 들어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저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던 작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때마침 오고 가다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문구도 보였고 저도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는 일찍 가기 싫은데 뭐라도 명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말이 많으신 분도 아니었고요. 절 보면 밥 먹었냐? 밥 먹어라.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있는 집이 좀 숨막히더라고요. 엄마 생각도 났고요. 엄마는 다달이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았고 아버지의 통장의 돈도 빼갔다고 했습니다. 남은 건 다 빼가고 없고 집은 그나마 건드리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달이 보내드린 돈을 잘 모으셨다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본인들 걱정은 하지도 말라며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오셔서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이럴 거면 집을 팔고 우리랑 합치자. 그게 안 낫겠니?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 성화에도 대답도 없이 TV만 보셨습니다. 정말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 지났나 아르바이트까지 마치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많이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뻘건 얼굴에 냄새도 그랬죠. 저를 보시더니 아들 왔냐? 밥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데서 먹었어요. 아버지는요? 라고 묻자 나는 먹었지 밥. 먹었다. 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대화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에게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이라는 말과 밥 먹었냐는 말이 따뜻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전보다 마르셨고 헬쓱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께 잔소리를 하시며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러다 죽어 라고 역정이 아닌 역정을 내기도 하셨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이 없으셨지만요. 그렇게 아버지는 근 1년을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1년을 그렇게 술만 마시니 한숨이 나더라고요. 꼭 폐인이 되어버린 아버지를 제가 봉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제게 돈을 달라 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껏 해봐야 제 용돈이나 스스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돈은 착실히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돈이 모이니 좋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저는 그 치킨집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배달, 나중엔 서빙, 그러다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군대 다녀와서 치킨집을 하나 열어서 장사나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려 그 가게에서 오래 일을 했죠. 거기가 주택가 골목 끝이라 배달도 많고 오며 가며 들르는 홀손님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20살 후반쯤에는 통장에 1,500만 원 정도 모였더라고요. 조금만 더 모으고 군대나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그날은 닭이 어설프게 남아 사장님이 다 튀겨서 나누어 가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안주라도 하지 싶어 챙겨서 가지고 갔죠. 아니나 다를까 벌써 얼굴이 뻘개져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아직 따뜻한 치킨을 내밀며 아버지 술만 마시지 말고 안주도 챙겨요. 그게 몸에 좋대. 내가 튀겼어요. 라며 무심히 툭 치킨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별 말이 없이 부시럭거리더니 치킨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씻고 나오니 어느새 치킨을 반 정도 드신 아버지께서 이거 진짜 너가 튀겼어? 우리 훈이 제법이네. 라며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치킨으로 조금은 아버지와 따뜻하게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려는데 아들, 오늘도 치킨 한 마리 튀겨올래? 어제처럼 양념 없이 후라이드로 닭값은 아버지가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에 맞으셨나 싶어 됐어요. 내가 사올게. 내가 사야 서비스라도 더 챙겨주지 라며 으스대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뭘 잘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본인은 드시지도 않으면서 제 밥상은 꼭 차리셨는데 같이 먹자는 말도 없이 혼자 후딱 먹고는 집을 나서기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곁을 내주시지 않아 우리 부자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 아버지께 곁을 내주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고 나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따끔거리고 콕콕 쑤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미리 한 마리쯤 해서 결제해놓고 정리 직전 따끈하게 튀겼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신이 나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누워 있어야 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나 가서 보니 아버지가 무언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고 멀쩡한 얼굴로 신이 나서는 신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어
놀라 보고 있자니 저를 보시고 활짝 웃으시며 왔어? 밥은 다 가져왔어? 하시기에 얼른 치킨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받아 드시더니 반쯤 덜어 통에 담아 양념을 묻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훈아 이거 먹어봐 어떤지 라며 닭을 내밀어 제 입 앞에 주시기에 얼떨결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양념은 양념 맛인데 더 개운하고 입에 붙으면서 먹어본 것 같은데 새로운 그런 맛이 입에 착하니 붙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지며 맛있어하는 저를 보고 아버지는 웃고요. 아버지 이 양념 뭐예요? 되게 맛있다. 달기만 해서 양념 안 좋아하는데 이건 달라. 하며 말을 했더니 먹긴 뭐야 아버지가 만들었지. 아버지가 배 탈 때 특식 요리사였거든. 요리사 형님들이 나더러 간 봐달라고도 했었다니까. 내가 맛있다 하면 다 맛있는 거라고. 어떠냐 괜찮아? 라며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입에 붙어 또 먹다 보니 어느새 닭 한 마리를 뚝딱 먹었더라고요. 치킨 무도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먹을 정도로 개운하고 매콤한 게 딱이었습니다. 그러다 번뜩 이걸로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와 가게를 얻어 장사하다가 군대를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아버지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집에서 떠난다니 개운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여러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살던 곳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새로 임대되는 곳들이 많아 가게와 집 구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법 많은 상가들과 작은 빌라들,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라 치킨이라는 메뉴도 시장성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신혼부부나 자취생들이 많은 지역이니까요. 아버지와 저는 상가를 구하고 근처 작은 빌라를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모은 1,500만 원과 아버지의 비상금, 집 팔고 전세 구한 남은 돈으로 이제 겨우 21살의 저와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아버지가 장사를 시작했죠. 모든 걸 걸고 시작하는 것이라 두려움도 크고 밤마다 궁리하느라 잠도 설쳤습니다. 아버지는 술도 끊으시고 양념 연구에 매진하셨고 닭 튀기는 것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정성이 하늘에 다 통했던 것일까요? 전단지를 3차로 찍기도 전에 가게의 매출이 100%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 시간에는 홀도 꽉 차고 배달도 배달원을 셋을 써야 했습니다. 배달원 셋이 쉬지 않고 배달을 다녀도 바쁠 시간이 있었거든요. 메뉴는 간단하게 프라이드, 양념, 스페셜 양념 이렇게 셋이었지만 장사는 잘 됐습니다. 프랜차이즈보다 싸고 양은 많게 맛은 더 맛있게 하다 보니 손님들이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도저히 주방에서 감당이 안 돼 2호점을 바로 골목 건너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고 가며 관리도 하고 직접 볼 수 있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혼자 운영을 하시면서도 장사는 잘 됐습니다. 휴가만 나오면 가게에 매달려 살았지만 저 없어도 가게는 잘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훨씬 밝은 얼굴로 지내셨습니다. 서비스도 화통하게 주는 큰 사장님이었죠. 제가 제대를 하고는 아버지와 제 얼굴을 아예 전단지와 치킨 박스에 달고 부자가 만든 치킨 드시고 부자 되세요 이라는 문구를 넣어 장사를 했습니다. 간판도 그렇게 바꿨죠. 그러자 더 믿음직했는지 사람들이 더 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그 값이라고 생각을 했죠. 힘이 안 든 건 아니었습니다. 닭 손질에 양념을 만드는 일을 새벽부터 해야 했고 다들 퇴근을 한 후 마감을 하고 청소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그것마저도 직접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부분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 끝지역에서 오신 손님이 사장님, 저쪽에도 하나 내시면 안 돼요? 여기 치킨 너무 맛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줄도 오래 서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 말이 그렇게 귀에 꽂혔는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상의를 해본 결과 1, 2호점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대로 하고 제가 가서 3호점을 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장사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죠. 그 사이 저희 부자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두 채가 생겼고 작지만 월세를 받는 작은 꼬마 빌딩도 생겼습니다. 가게가 있던 상가를 매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제법 대접을 받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생기고 나니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렵기는 했죠. 그래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빨리 알아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차리는 것이 위험 감수가 적당할지 계산해봐야 하니까요. 저는 얼른 가게를 알아보고 간판이니 전단지를 알아보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3호점 문을 열고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3호점은 1, 2호점보다는 못했지만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만큼은 아니어도 마케팅을 하고 있었으니 점점 늘더라고요. 직접 나가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배달도 다니다 보니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매니저로 일하는 아가씨와 정이 싹 터 연애도 시작했고요. 아버지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하시다며 좀 더 작은 집에 지내시겠다고 결혼만 하라고 하셨고 암묵적으로 저희는 아버지와 제가 사던 아파트 중에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신혼집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단지라 멀리 가지도 않을 건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보는데도 애틋한 마음이 들어 그랬습니다. 전보다 더 살가운 아들이 되어보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유난이라면 유난인 그런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고마웠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엄마라는 그 사람이요. 여전히 화려한 화장을 하고 나이가 부쩍 든 얼굴로 매장에 앉아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알아보겠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고요. 여자친구에게는 저 테이블은 주문 받지 마. 아예 아무 말도 걸지 마. 라고 당부를 하고는 그 테이블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망해 가겠지 했는데 힐끗거리며 보면서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바쁜 거 뻔히 보고 손님이 많아 테이블이 부족한 것도 보면서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안 가고 있기에 저기 손님, 이제 마감이니 나가시죠? 라고 했더니 너 진짜 이럴 거야?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 끌려 나가실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추태입니까? 라고 제 언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자 추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 엄마야. 낳아준 엄마를 몇 년 만에 봤으면 반가운 척이라도 해야지. 손님? 몇 시간 만에 한다는 말이 손님? 이라며 오히려 더 기가 막히다는 듯이 굴더군요. 그런 그 사람에게 엄마? 누가 내 엄마야? 내 엄마는 나 고등학교 때 죽었는데 누가 내 엄마야? 이상한 소리 하려거든 당장 나가요. 매니저님, 경찰 부르세요. 이런 사람들은 유치장에 가봐야 해. 라며 으름장을 놓자 한참을 노려보더니 여자친구가 전화기를 들자 서둘러 나가더군요. 그런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간간히 외삼촌이 전화해 엄마가 어쩌고 할 때도 모르는 일이니 전화하지 마십시오 하고 끊어버렸었는데 사는 곳이 3호점 근처인지 사진 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겠지 싶어 수없이 연습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후련할 줄 알았던 가슴이 사무치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 너무 괴롭고 미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좋은 분 있으면 만나시라고 해도 여자는 싫으시답니다. 장사하시면서 저 장가가고 아이 낳고 하는 거 지켜보실 거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간 그 사람이 시켰는지 외삼촌은 또 전화를 해 너희 엄마가 이번에도 얼마 못 살고 남자랑 헤어졌는데 어쩌겠냐.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너가 좀 보살펴줘야지. 나도 미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말고는 부모가 없으니 그런 소리 마시고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괴로운 건 또 제 몫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히 계시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주니 견딜만 했습니다. 혼자 울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가족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쾌락으로 즐거울 수는 있으나 가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살게 하는 일이니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지도 않은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